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3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반인 만큼 많이들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장진현, 윤자빈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미증시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관세 완화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3월 26일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당부합세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관세발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지만 투자자들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면제 발언에 주목하면서 시장은 가까스로 사흘 연속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미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오름폭은 제한됐습니다. 지수 상황 보시면 다우존스 0.01%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며 42,587.50포인트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0.46%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8,271.86포인트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16% 올라와주며 5,700선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관세 전쟁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소비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발표된 컨퍼런스 보도 자료에 따르면 3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달 대비 7.2포인트 떨어진 92.9로 집계됐으며 이는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94.5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단기 소득 사업 고용에 대한 기대 지수는 9.6포인트 하락한 65.2를 기록하며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경기 침체 신호로 여겨지는 80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만 향후 1년 이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소비자 비율은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서 변동 없이 유지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진행된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단과 흑해에서의 안전한 항해 보장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현지 시간 25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양측이 흑해에서 상업용 선박의 군사적 이용 배제 및 무력 사용 방지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 농산물 비료 수출의 세계 시장 접근 회복, 해상보험 비용 인하, 항구 결제 시스템 접근성 강화를 지원할 예정인데 이번 합의는 2022년 유엔과 터키가 중재한 흑해 곡물 협정을 부활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서 합의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데도 양측이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합의에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부분적 휴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의 소식입니다. TSMC가 올해 하반기 최첨단 2나노미터 공정 제품 양상을 앞두고 내달부터 수주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대만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TSMC는 신주 과학단지 바오산 공장과 가오슝 공장에서 동시 양산에 착수하며 오는 31일 가오슝 2나노미터 공장 확장 행사를 개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하반기 주문 예약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업계는 애플이 첫 고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애플 외에도 AMD, 인텔, 브로드컴, 아마존 웹서비스 등이 잠재 고객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웨이퍼 월 5만 잔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AI 모델 V3 업데이트 버전인 V3 0324를 공개하며 저렴한 개발 비용으로 전 세계 AI 분야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딥시크는 공식 발표 없이 개발자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이번 업데이트 버전을 공개해 경쟁사보다 앞서 나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업데이트 버전은 프로그래밍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코드 생성, 디버깅, 그리고 알고리즘 해결 능력 등 개발자 지원 기능이 개선됐으며 정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섹터별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통신 장비가 1% 이상 올랐고 의료 건강과 부동산, 유틸리티는 1% 이상 내렸습니다. 그런 와중 M7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부를 켜냈는데요.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인 엔비디아부터 살펴보시죠. 0.59% 떨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국 반도체 업체를 살리기 위해 외국산 반도체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이 같은 소식으로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외에도 미국 정부가 말레이시아 정부에 싱가포르 등을 통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엔비디아의 AI 전용 칩을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엔비디아 주가 하락에 한몫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는 하락했지만 경쟁업체인 AMD 0.84% 상승했습니다. 대만의 이에 비해 다른 반도체주들은 대부분 하락했는데 인텔은 0.08%, 마이크론은 2.85%, 그리고 대만의 TSMC는 0.14% 각각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지수 이번 장에서 0.7%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유럽 판매가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에도 주가가 3%대 상승세 보이며 M7 기업들 중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 보였습니다. 전날 12% 가까이 급등하는 등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이날 주가는 장 초반 유럽에서 판매가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과 시장 예상치를 밑돈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의 2% 이상 하락폭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저가 매수 유입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유연한 관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주가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주가는 지난 18일 이후 약 30% 상승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1.37%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이유는 애플이 아이폰 웹브라우저 디자인으로 경쟁사 전환을 방해한다는 혐의로부터 지난해 조사를 진행해 왔었는데 애플이 아이폰 브라우저의 경쟁 브라우저 선택 기능을 도입해 이후에 디지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인한 거액의 과징금 강제 조치를 면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최대 매출 10%에 달할 수도 있었던 벌금 부과 위험이 해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이 반기는 모습입니다. 구글은 작년 12월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우를 장착한 양자 컴퓨터가 성능 실험에서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우주 역사보다 긴 시간인 10셉틸리언 년이 걸려야 풀 수 있다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구글은 1.68% 기분 좋은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0.53%, 아마존 1.21%, 메타도 1.21% 올라오며 상승을 시현해냈습니다. 필수 소비자단에서 월마트는 중국 공급업체와 가격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3.1% 하락했습니다. 타겟 역시 2%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면 코스트코만이 0.46%의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미 상무부는 2월 근원 PCE 물가지수를 오는 28일 공개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잘 살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또 경제가 둔화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도 있어서 어떻게 방향성 잡아야 할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GDP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요. PC 물가 지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고용 보고서까지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 일정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기업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일지 궁금합니다. 자, 자빈 아나운서,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기업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대담하게 생각하라. 구글의 창립자가 가진 비전이죠. 오늘은 구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두 대학원생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1998년 인터넷 혁신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당시 방대한 정보 속에서 원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찾는 건 쉽지 않았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검색 엔진은 키워드의 단순 매칭에 의존했지만 페이지와 브린은 웹페이지 간의 연결을 기반으로 그 중요성을 평가하는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을 고안했습니다. 이 기술은 웹페이지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페이지의 연결성과 신뢰도를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정렬했습니다.
1998년 9월 4일 이들은 구글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이는 수학용어 구고를 변형한 이름으로 무한한 정보를 다룬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구글의 첫 번째 사무실은 차고에서 시작했는데요. 자금 부족과 기술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2000년 구글은 검색 결과에 광고를 도입한 애드워즈를 출시하며 상업적 성공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애드워즈는 사용자가 검색하는 키워드와 관련된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구글의 주요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기업 공개를 통해 본격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했으며 그 이후 지메일, 구글 지도, 유튜브 인수 등으로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구글 지도는 단순한 지도 서비스를 넘어 실시간 교통정보, 스트리트뷰, 내비게이션 등 일상생활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구글의 또 다른 성공 사례입니다. 2008년 출시된 안드로이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됐으며 구글의 생태계를 모바일 시장으로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구글의 미션은 설립 초기부터 명확했습니다.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모두가 접근 가능하고 유용하게 만든다. 이 목표는 단순한 검색 엔진에 그치지 않고 기술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철학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경험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 결과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무료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악하지 말자라는 구글의 행동 강령은 윤리적 기업 운영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점차 더 거대해지면서 광고 수익 모델, 개인정보 보호 문제, 독점 논란 등 도덕적 과제가 함께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글은 악하지 말자에서 AI 기술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기업 철학을 재정립했습니다. 구글은 기술 혁신을 통해 전통적인 서비스 이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는 2016년 이세돌의 바둑 대결을 승리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이는 단순한 AI 성과를 넘어 기계학습과 딥러닝 기술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프로젝트 웨이모는 교통사고 감소와 이동성 개선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구글 헬스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 분야에서도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구글은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구글 검색 엔진은 사람들이 정보를 탐색하고 학습하는 방식을 재정의했으며 구글 번역,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같은 도구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러나 구글의 막대한 영향력은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윤리, 독점 문제는 여전히 구글이 직면한 주요 과제죠. 특히 광고 모델과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타겟 마케팅은 사용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구글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는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구글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친근한 기업이죠. 바로 구글입니다. 단순히 검색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신사업으로의 확장 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AI와 더불어서 클라우드, 그런 다음에 자율주행까지 여러 가지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주가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뉴스 살펴볼 시간인데요. 경제면 알기 쉽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현 아나운서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존슨 미 하이원장,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210억 달러, 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인이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투자 계획을 밝힌 최초의 사례입니다.
정 회장은 이번 투자의 핵심으로 미국 내 철강과 자동차 부품 공급망 강화를 위해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루이지애나주에 연산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신선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1,40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조지아주에 80억 달러 규모의 새 공장을 개설해 8,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현대차는 이번 투자를 통해 2028년까지 자동차 생산에 86억 달러, 부품 물류 철강에 61억 달러, 미래 생산, 미래 산업 에너지에 63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 것이라며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가 없다며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 회장에게 허가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부상하자 미국, 유럽 등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25일 전력 반도체 체계 1위 독일 인피니언이 직원 1,400명을 해고하고 동일 인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어 미국 온세미도 직원을 1,000여 명 감축하기로 결정했으며 스위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조기 퇴직 신청을 받는 등 각국 주요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연내 수십 명의 인력을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야마나시 현 공장의 전력 반도체 양산 시작 시점도 미뤘습니다.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 주행거리와 가전제품의 전력 소비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인 만큼 전기차 시장 정체와 수익성 악화, 그리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자체 공급망 구축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도 전기차에 관련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1위 제조사인 비아디가 지난해 미국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매출 1위 기업에 올라섰습니다. 비아디는 지난해 매출 1,06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9% 증가한 성과를 보였는데요. 이는 테슬라의 작년 매출인 977달러보다 7억 달러보다 92억 달러 많아 연간 기준으로 테슬라를 처음으로 앞선 결과입니다. 특히 4분기 매출에는 비아디가 378억 달러를 기록하며 테슬라의 257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비아디의 호실적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를 중심으로 한 판매 전략 덕분인데요. 전기차 수요가 일시 정체된 가운데 하이브리드 모델을 앞세워 중국 내 판매량을 확대함으로써 전기차 캐즘을 돌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작년 전기차 판매량은 테슬라보다 소폭 적었지만 전체 차량 판매량은 427만 대에 달해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또한 비아디 차량의 90%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 판매되며 지난해 중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48.3% 증가한 1,079만 대에 달하는 등 내수 시장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 시장에서는 세계 시장의 9.6%에 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삼성전자가 인도 정부로부터 6억 100만 달러, 약 8,800억 원의 세금 추징과 벌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는 삼성전자가 인도에 이 통신 장비 부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관세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법인과 임직원 7명이 미납세금과 벌금 명목으로 지난 해당 금액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경 인도 최대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의 4세대 이동통신 LTE와 5세대 5G 통신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원격 라디오 헤드 부품을 수입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통신 장비 부품은 관세 대상이 아니지만 통신 장비 완제품에는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부품으로 판단해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인도 세관은 이를 장비 완제품 수입 시 부품이라며 허위 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인도 정부와 법 해석의 차이에 따른 이 세금 분쟁이라며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소송 결과는 2030년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25일
대전 코레일 본사 간담회에서 노후 KTX 열차 교체 사업에만 최소 5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며 4년 사이 전기료가 50% 오른 등 원가 부담을 고려할 때 14년간 동결된 철도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코레일은 기존 요금에서 약 17%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 사장은 노후화한 이 KTX1은 2033년부터 교체 시기가 도래해 2027년 교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당장 열차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기요금 부담이 5,008억 달러에 달하고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 압력도 작용하는 가운데 운영 효율화와 신사업, 해외 사업 및 용산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누적 부채가 21조 원에 이르러 이자 부담이 하루에 11억 원에 달하는 등 자구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철도 운임 인상은 철도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인상 상한을 설정해야 하는 만큼 한 사장은 정부의 대체 차량 구매 지원 등이 있다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특히 이동수단과 관련된 내용이 참 많았는데요. 아까 현대차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방송에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그러한 연속성 3일째 이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간략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테슬라보다 비아디가 더 잘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장 분위기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양대 시장 빨갛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1%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 장중 내내 상승폭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전일 대비 1.08% 상승하면서 264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로 대응을 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우위 보이다가 어제는 매도로 전환을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매수하는 흐름 나타나줬고요. 기관 역시도 계속해서 매수 물량 키워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장중에 상승 전환한 이후에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전일 대비 0.73% 상승하면서 716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상승 전환한 이후에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었는데 오후 들어서 IT 업종까지도 이 매수세가 확산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바이오 업종들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었다가 그래도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오랜만에 빨갛게 물든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의 이 빨간불 켜는 모습이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 다시 오랜만에 2%대 강세 보였는데요. 잠시 후에 반도체 강세에 대해서도 한번 풀이를 해드릴 거긴 한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방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온기가 퍼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6%대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요, 배터리 사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급등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 2차 전지주 전체의 온기를 확산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까지 이 온기를 확산시키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연일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빨간불 켜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 줬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까 언급해드린 대로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 나타나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테마들 그리고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과 테마가 올랐는지 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현 아나운서, 자, 그럼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비철금속 대표 기업인 이구산업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구리에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구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런던 금거래소 구리 가격은 25일 기준 톤당 약 1만 달러에 달하며 이와 같은 관세 부과 전망이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구리를 주 원료로 동판, 황동판, 구리합금 등을 생산하는 이구산업 주가가 이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는데요. 구리 가격 상승이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낡은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전선에 사용되는 구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상품거래업체 머큐리아, 트라피구라, 그리고 헤지펀드 프런티어 커머더티스 등은 올해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톤당 12,000달러, 약 1,750만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자면요. 이구산업은 연 6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며 국내 수요의 20% 이상을 공급하는 비철금속 대표 기초소재 업체로 자동차 부품은 물론 이 반도체 전기 전자제품, 첨단 소재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구산업은 24일을 제외하고 20일부터 25일까지 4% 미만의 낙폭을 기록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4,70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장중에 저가로는 0.1%까지 내려갔지만 이 고가로는 6%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종가로 4.06% 상승하며 4,870원 선에서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구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테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관련된 테마주에 전체적인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상 최고가 지난해 5월 20일 이후 10개월 만에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구리 가격이 연일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자면은요. 아무래도 관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 수입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요. 이 원자재 매매자들이 구리를 비축을 하면서 구리값이 치솟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는 이구산업도 강세를 보였고 풍산이나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에 따라서 전선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리가 오늘장에 강세 보인 테마라고 한다면은요, 또 다른 테마, 바로 자동차인데요. 그저께부터인가요? 계속해서 자동차를 언급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자동차가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자동차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일 좀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제닉스 관련해서 좀 호재가 나왔는데요. 로봇과도 자동차가 결합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강세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 전해졌었는데요. 이 글로벌 혁신센터 HMGICS의 기술을 미국에도 적용을 할 계획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이 현대차의 HMGICS는요, 이 제닉스의 여러 가지 로봇과 관련된 기술,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 가능 로봇, 그리고 무인 운반 차량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차 그룹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의 기술을 이 미국 시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혀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능형 자동화 제조 플랫폼 기반 기술 혁신, 그리고 다품종 유연 생산 시스템 중심 제조 혁신 등 여러 가지 비즈니스 혁신을 바탕으로 이 모빌리티를 연구하고 실증하는 테스트 베드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28년까지 약 3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라고 밝혀졌었는데요. 그만큼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주가가 잘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판매량도 급등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과 엮여있는 제닉스 역시도 이러한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오늘 장중에 9%대까지 올라서긴 했었는데요. 후반 들어서 힘을 좀 잃으면서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2028년까지의 앞으로의 미래 전망 탄탄하니까요. 이러한 점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진현 아나운서, 이번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로는요. LG이노텍이 경북 구미 사업장에 6천억 원의 추가 투자를 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날 LG이노텍은 경상북도 및 구미시와 6천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금은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즉 FCBGA 양산 라인 확대와 고부가 카메라 모듈 생산을 위한 신규 설비 투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고부가 카메라 모듈 그리고 FCBGA는 고집적 반도체 칩을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으로 반도체와 전자기기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6년 12월까지라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LG이노텍은 2022년에도 구미시와 총 1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미 사공장을 인수하고 FCBGA 사업과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 생산 라인을 확대했습니다. LG이노텍은 이번 추가 투자를 통해 기판 및 광학솔루션 사업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LG이노텍 장중 내내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시가로는 0.42% 상승하며 출발을 했고요. 최고가로는 5.56% 상승하며 시초만 6,6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가로는 살짝 힘을 다소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4%대 강세를 유지해주며 종가로는 17만 4,700원으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기판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겹포제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더욱더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LG이노텍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아주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에서 반도체 강세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장에서 구리라든지 자동차가 강세였는데 마지막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 아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방한을 했습니다. 약 2년 만에 한국을 찾은 건데요. 자, 왜 찾았나 하고 살펴봤더니요. 이 재계 인사들과 스타트업의 기업 대표들과 함께 만나서 이 AI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기대감 속에서 여러 업체들이 AI와 함께 묶여서 좀 주가에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였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 나델라 CEO는 서울공항으로 입국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 AI 기술과 전략, 비전을 주제로 지금 기자회견을 열고 기조 연설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자, 이 밖에도 재계 인사들과 함께 만남을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굵직한 기업의 CEO들과 함께 만났는데요. 자, 일단 아모리퍼시픽 회장을 만났다라고 전해지면서 이 AI 기술을 뷰티 산업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또 LG전자 대표, KT 대표, HD 수석 부회장 등 여러 국내 주요 기업 경영자들과 함께 연쇄 회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AI 분야에서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요.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굵직한 재계의 CEO들뿐만 아니라 이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들과도 만남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비공개로 만난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테크놀로지 리튼 테크놀로지 대표, 또 업스테이지 대표, 라이너 대표, 콴다 대표 등과 함께 만남을 가지고 또 이런 작은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을지, AI 쪽으로는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전해졌는데요. 2년 만에 방한을 했기 때문에 이번 방한을 통해서 AI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양자 컴퓨팅 등 이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긴밀한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도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대 강세를 보인 것과 더불어서요. VM 같은 경우에는 11%대 강세를 보였고요. DIT 같은 경우에도 8%대 견조한 상승세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꽃길을 걷게 될지 앞으로의 주가 추이와 함께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진현 아나운서, 마지막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오늘 상승은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경북 산불 사태와 관련해서 이 위닉스의 주가가 강세를 보여서 또 가져와 봤는데요. 경북 의성 지역을 비롯한 산불 피해가 확산되면서 관련주가 매수세로 몰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건물 290곳이 불에 탔으며 이재민은 2만 7천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헬기 128대와 인력 1,11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대형 산불로 인해 대기질 또한 악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닉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위닉스는 2023년 캐나다 산불 당시 공기청정기 수요 증가로 큰 성과를 거뒀던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 동부 지역의 대기질 악화로 인해 이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전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코스트코 전용 모델 C545는 누적 판매량이 100만 대를 기록하며 주목받았었습니다. 위닉스는 공기청정기, 의료건조기, 제습기 등의 친환경 생활가전을 비롯해 냉장고 및 에어컨용 열 교환기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계절성 제품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페니터 등 겨울 상품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위닉스는 오늘 상한가를 거의 터치하는 듯 했습니다. 27.56%까지 거센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윗꼬리가 좀 길게 타고 내려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종가로는 10.92%, 하지만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6,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경북 산불은 의성 지역 산불이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더 이상의 사상자 없이 진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산불 소식 계속해서 전해지면서요, 인명피해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좀 진화가 되어가지고요, 산불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또 어떤 인물을 소개해줄지 궁금합니다. 자, 자빈 아나운서 어떤 인물일까요? 네, 오늘은 전 세계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알게 해줬던 인물이죠.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뉴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프로그래밍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10대 시절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두각을 나타내 아버지 치과의 예약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한 그는 컴퓨터 공학과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순간은 2004년부터였는데요. 당시 대학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학생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 플랫폼 페이스북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버드대 학생들을 위한 폐쇄적인 서비스였지만 점차 개방되면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동료 개발자들과의 갈등이 생겼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이 사건은 영화 소셜 네트워크로 대중들에게 더욱 잘 알려지게 되죠. 저커버그는 빠르게 움직이며 과감하게 실행하라라는 비전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끊임없이 플랫폼을 변화시켜 왔는데요. 특히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인터페이스 개선, 광고 최적화, 그리고 새로운 기능 도입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경영 스타일은 실리콘밸리 특유의 창의성과 실험 정신이 반영됐죠. 또한 기술 중심의 기업 문화와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확장 전략이 항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커버그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순간 중 하나는 바로 미국 의회 청문회 출석입니다. 데이터 유출, 가짜뉴스 확산,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그는 여러 차례 공적인 자리에서 해명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때 수천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가 동의 없이 유출됐고 이를 활용한 정치 광고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는 의회에서 증언하며 사과했지만 플랫폼 운영 방식과 데이터 활용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청문회에서 저커버그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을 책임지는 인물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게 됐습니다. 저커버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해졌으며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뛰어난 기술적 통찰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소셜미디어 기업에서 벗어나 메타버스,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다양한 미래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기업의 방향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메타로의 사명 변경은 그의 비전과 방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는데요.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기업 이미지를 넘어 가상 공간에서의 연결과 소통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혁신적인 기업가로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의 행보에는 항상 찬반이 공존합니다. 플랫폼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법적 문제들은 여전히 그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떤 혁신을 이끌어갈까요? 오늘의 인물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크 저커버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젊은 사업가이고요. 정말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흥미로운 인물인데 오늘 또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리포트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리포트 항상 너무 유익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도 제가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요즘 이 남녀노소 연령에 관계없이 인터넷 안 하시는 분들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은행 업무부터 세금 납부 등 다양한 업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활동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인터넷 보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의외로 그동안은 국내에서 이 사이버 보안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외 사이버 보안 동향과 관련해 최근 이슈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2025K 사이버 보안 주목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유안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이버 보안 관련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구글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사고 예방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위즈를 320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이는 구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 대금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도 50억 달러를 상회하는 대형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HPE가 주니퍼 네트워크스를 140억 달러, IBM이 하시코프를 64억 달러 인수하는 등 외형 확대와 빅딜이 줄을 이뤘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사이버 침해 사고는 총 187건으로 전년 대비 47.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서버 해킹이 81.3% 증가하며 전체 사고의 56%를 차지했고 디도스 공격은 33.8% 증가한 반면 악성 코드 관련 침해는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 제조업, 도소매업, 그리고 협회 및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침해 사고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보안기업의 2024년 실적과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보안기업들은 2024년 실적에서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요 보안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했으며 라운시큐어와 지니언스가 각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라운시큐어는 FIDO 생체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바일 ID 비즈니스의 국내외 진출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니언스는 오프 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을 모두 지원하는 NAC, ZT-NA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신규 고객사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보안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는 달리 주가 흐름 면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 측면에서 나눠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사이버 보안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관련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드 VPN이 매년 실시하는 사이버 보안 인식 테스트에서 한국의 평균 점수는 2024년 50점으로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들에 비해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AI 활용 및 홈 와이파이 보안, ISP의 메타데이터 수집 등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측면에서도 살펴보시면요. 2024년 3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 전체 매출은 16.8조 원으로 소폭 성장했으나 수출액은 2조 원에서 1조 6,800만 원으로 16.3% 감소했습니다. 이 정보 보안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보안 부문은 성장하기는 했으나 플랫폼 보안이나 콘텐츠 데이터 보안 부문은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리보안 분야에서도 보안용 카메라, 저장 장치, 그리고 출입 통제 장비 등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수출액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정부 측면에서 보시면 2025년 정부의 사이버 위협 대응 R&D 예산이 1,0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보호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예산과 전문 인력 양성 예산 역시 감소하여 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다소 축소된 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형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란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접속 시도를 의심하며 사용자와 기기 모두에 대해 다중 인증 및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하는 보안 모델을 뜻하는데요.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 방식과는 달리 제로 트러스트는 이 인증 후에도 사용자의 신뢰성을 재검증하여 내부자 위협 및 원격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용자 자격증명 도용, 원격 공격 및 내부자 위협, 그리고 공급망 침투와 같은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에 대해 세밀한 접근 제어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말에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을 발표하며 기업들의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숙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보안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무언가에 위협받고 있다는 뜻으로도 반대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이 리포트에서는 2025년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이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삼성 SDS와 안넷 등 주요 기관에 따르면 2025년에는 AI를 활용한 공격, 클라우드 보안 위협, 이중괄치 전략을 지닌 랜섬웨어 공격, 오픈소스 악성 코드 유입에 따른 공급망 보안 위협과 그리고 초연결 사회에서의 OT, LOT 보안 위협 등이 주된 공격 수단으로 대두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공격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융복합 체계에 대한 위협, 그리고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사이버 위협 증가와 무차별 분산 서비스 거부 디도스 공격 등이 추가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4년 사이에 이 사이버 위협 사례와 전망을 비교할 때 공격 방식의 다변화와 고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과 정부 모두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포트는 제로 트러스트 2.0을 도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 확보를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 기업들은 R&D 투자 확대와 함께 향후 적극적인 M&A 및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라운시큐어와 지니언스와 같이 FIDO 생체 인식 및 이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개인의 보안 인식 저하, 수출 문제, 수출 부문의 위축, 그리고 정부 예산의 축소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해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장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빈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트럼프가 상호 관세에 조금은 말랑해진 모습이죠. 덕분에 우리 증시에도 좀 훈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랑말랑한 시장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진현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오늘도 버텨준 반도체라고 저는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미장은 오늘 반도체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걱정을 참 했지만 우리 국내 증시는 반도체 오늘도 역시 강세를 보였죠. 이 훈풍이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정말 강세 보인 테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자동차, 구리, 반도체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